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약통을 열어 알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먹는 그 약들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우리 심장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심장 전문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희귀한 병이나 복잡한 수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서랍장에, 냉장고 옆 찬장에,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는 그 평범한 약들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았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수십 년간 먹어온 약들. 그런데 이 약들이 60살 이후에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고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방전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약은 계속 배달되고 우리는 그저 먹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죠. 발목이 붓는 것도, 자꾸 어지러운 것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모두 세월의 흔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게 약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60살 이후 어르신들의 심장을 위협할 수 있는 5가지 약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약은 이미 드시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약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할 것들입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60살 이상이시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시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심장을, 건강을, 어쩌면 생명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럼 5번째 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의 구급상자에 한 통씩은 있는 약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별 생각 없이 먹는 그 약이 사실은 우리 심장에 조용한 부담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은 바로 이부프로펜을 비롯한 소염 진통제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줄여서 NSAID라고 부르죠. 이 약들 정말 흔하지 않습니까? 무릎이 쑤시면, 허리가 결리면, 두통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약통을 엽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나 이런 이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르니까 믿고 먹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이 넘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약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콩팥이 소금과 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이걸 잘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기능은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속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발목이 퉁퉁 붓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발이 잘 안 들어갑니다. 저녁 때쯤 되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피곤함도 더 심해집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몸에 물이 차면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펌프질해야 할 피의 양이 늘어나니까요.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에게 이건 큰 부담입니다.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고 혈압이 위험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약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 자체를 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콩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이 상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도 커집니다. 오래 먹을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더 무서운 건 다른 약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이뇨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으로 에이스 억제제 먹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약들과 소염 진통제를 함께 먹으면 의학에서는 이걸 위험한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며칠만 먹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 모든 게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콩팥이 힘들어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더 열심히 뛰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좀 붓고 좀 피곤하고 가끔 어지럽습니다. 다들 나이 탓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염 진통제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먹어야죠. 하지만 60이 넘으셨다면, 특히 매일 먹고 계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계속 먹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는 진통제를 쓰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온찜질, 물리치료 같은 방법들도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통증을 참으라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통증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흔하다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60이 넘은 우리 몸에서는 말이죠. 이제 네 번째 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진통제가 아닙니다. 관절이나 허리를 위한 것도 아니죠. 밤에 잠을 청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먹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우리의 정신을, 균형 감각을,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조용히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벤조디아제핀계 수면 진정제입니다. 잠이 안 오는 밤 정말 괴롭죠. 누워도 뒤척이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다 겨우 잠들면 금방 아침입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로라제팜, 테마제팜, 디아제팜. 이런 약들이 바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처음엔 정말 좋습니다. 약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불안했던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생명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약들은 뇌와 신경의 활동을 늦춥니다. 그래서 차분해지고 졸리는 거죠. 하지만 나이 든 분들에게는 이 효과가 너무 셉니다. 뇌만 이완되는 게 아니라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근육 조절도 둔해지고 균형 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게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넘어집니다. 특히 밤에 위험합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약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몸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어지럽습니다. 한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젊은 사람이야 일어서면 그만이지만 나이 든 분들에게 낙상은 심각한 일입니다. 골절로 이어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독립적인 삶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래 먹으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이 자꾸 흐릿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깜빡깜빡하는 게 잦아집니다. 처음엔 사소합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아까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존성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약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반 알만 먹어도 잠이 왔는데 나중엔 한 알을 먹어도 효과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더 많이 먹어야 같은 효과를 느낍니다. 그리고 약을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한 불안이 옵니다. 잠은 더 안 옵니다. 몸이 떨립니다.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약을 찾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잠을 자려고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낮 동안 우리가 필요한 맑은 정신과 안정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잠을 주는 대신 다른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갑자기 약을 끊지 마세요. 그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십시오. 천천히 양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안전한 다른 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약이 아닌 방법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약 없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불안에는 마음챙김 명상이나 호흡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특정 항우울제가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이나 기억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불안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핵심은 모든 수면 문제나 불안에 진정제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주는 그 약이 우리의 균형을, 기억을, 독립적인 삶을 조용히 가져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주시면 다음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약은 수백만 명이 속쓰림 때문에 먹는 약입니다. 효과가 좋아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몇 년씩 계속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우리 뼈를 약하게 만들고 필수 영양소를 빼앗아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줄여서 PPI입니다.
나이가 들면 속이 자주 쓰립니다. 식도로 위산이 역류합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게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같은 약들입니다. PPI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위산을 줄여줍니다. 처음 먹었을 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가슴이 타는 것 같던 느낌이 사라집니다. 신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됩니다. 마법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원래 짧은 기간만 먹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몇 주 길어야 몇 달.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수백만 명이 몇 년씩 매일 먹습니다. 한 번도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 말이죠. 정말 아직도 이 약이 필요한지 용량은 적절한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에 뼈에 전반적인 힘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간과되는 문제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위산이 왜 있을까요? 그냥 불편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산은 우리 몸이 칼슘, 마그네슘,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위산을 너무 오래 억제하면 이런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집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 이건 큰 문제입니다.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삶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에 쥐가 잘 납니다. 어지럽고 피곤합니다. 철분과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옵니다. 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이 모든 증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위산은 우리 몸을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위산이 너무 오래 낮으면 몸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장내 세균 감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 이건 심각한 설사와 탈수를 일으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래 먹으면 콩팥병, 치매, 심혈관 문제 위험이 높아진다고도 합니다.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패턴은 분명합니다. 필요성을 점검하지 않고 오래 먹을수록 위험이 이득보다 커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PPI가 나쁜 약은 아닙니다. 효과적이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꼭 먹어야 합니다. 궤양이 있거나 식도에 염증이 있거나 특정 위장 질환이 있을 때는 필수입니다. 문제는 임시로 먹어야 할 약이 영구적인 습관이 되는 겁니다. 몇 달 이상 이 약을 드셨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아직도 필요한지 아니면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증상이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의료진 감독하에 완전히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힘과 균형과 회복력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속이 편하지만 몇 년 후 뼈가 부러지거나 기운이 없어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 두 번째 약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합니다. 심장을 지키려고 먹는 약인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심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약과 혈압약입니다. 심장을 해치는 약이라고 하면 보통 혈압약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혈압약은 압력을 낮추고 부담을 줄이고 심장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약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이 약들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심장을 지키려고 처방받은 바로 그 약이 때로는 심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량이 너무 세거나 여러 약을 함께 먹거나 처방받은 후 몸이 변했을 때 그렇습니다. 물약이라고도 부르는 이뇨제부터 봅시다. 이 약은 몸이 과도한 물과 소금을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고혈압이나 심부전 치료에 흔히 씁니다. 하지만 나이 든 분들에게는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륨이 너무 떨어집니다. 나트륨 균형이 깨집니다. 어지럽습니다. 일어설 때 느끼는 그 피로감과 어지러움, 나이 탓이 아니라 이뇨제가 몸에서 너무 많은 걸 빼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도 있습니다. 혈관을 이완시켜 압력을 낮춥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다리와 발목이 붓습니다. 심장 박동이 너무 느려집니다. 피곤하고 정신이 흐릿합니다. 베타 차단제도 까다롭습니다. 심장 박동을 늦춥니다.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이 늦춥니다. 숨이 찹니다. 손발이 차갑습니다.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베타 차단제가 저혈당 증상을 가릴 수 있거든요. 진실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크게 변합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콩팥은 천천히 일하고 몸이 소금과 물과 압력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55살 때 딱 맞던 용량이 75살에는 너무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심장약을 드십니다. 베타 차단제, 이뇨제, 부정맥약, 콜레스테롤약, 이 조합이 조용히 몸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약제 복용이라고 합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 아주 흔합니다. 한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려고 다른 약을 처방받습니다. 어느새 6가지, 7가지 약을 한꺼번에 먹게 됩니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정신이 멍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약 과부하입니다. 심장약이 균형 감각이나 콩팥 기능이나 에너지를 방해하기 시작하면 입원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병 때문이 아니라 치료 방식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갱신만 할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목표는 차트의 숫자를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안정되게 활동적으로 독립적으로 지내도록 돕는 겁니다. 60 이상이시고 여러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신다면 물어보세요. 용량이 아직도 맞는지, 약들이 서로 도와주는지 아니면 방해하는지. 적절한 심장약은 생명을 구하지만 잘못된 조합은 조용히 삶을 하나씩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가장 위험한 약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건 특정 성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때문에 위험합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약은 바로 여러분이 먹는 모든 약입니다. 다약제 복용 말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큰 위험을 주는 약이 하나 있다면 그건 단 하나의 약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5가지 이상의 약을 먹는 것, 이게 바로 다약제 복용입니다. 이건 지금 노인 건강에 가장 위험하고 간과되는 위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상 어른 거의 절반이 매일 5가지 이상의 약을 먹습니다. 많은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혈압약 하나, 콜레스테롤약 하나, 잠 못 이루니까 수면제, 아프니까 진통제, 속 쓰리니까 위산 억제제, 거기에 비타민, 기분 조절제. 한 알이 다른 알로 이어집니다. 어느새 복잡한 약물 혼합물을 먹게 됩니다. 나이 든 몸에서 이런 조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시험해 본 적 없습니다.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약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부작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모든 조합이 해로운 상호작용 위험을 높입니다. 약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콩팥간, 심장이 따라가기 힘들어집니다. 효과는 항상 극적이지 않습니다. 미묘합니다. 더 피곤합니다. 덜 안정적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소화가 느립니다. 기분이 오락가락합니다.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닙니다. 약 때문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처방들 중 상당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몇 달 전, 몇 년 전에 처방됐고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원래 병이 나았습니다. 때로는 한 약의 부작용을 다른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건강이 아니라 피로, 허약, 의존으로 가는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다약제 복용은 심장에 무리를 줄 뿐 아니라 명료함, 에너지, 독립성을 빼앗습니다. 해결책은 모든 걸 끊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검토하는 겁니다. 숙련된 의사나 약사가 목록을 보고 오래된 약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걸 줄이고 아직 필요한 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더 생깁니다. 집중이 잘 됩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덜 넘어집니다. 덜 입원합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건강은 항상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5가지 이상 약을 드신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약물 검토 일정을 잡으세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옹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약은 아직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약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매주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몇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정말 다 필요한지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그게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건 마치 오래된 배에 짐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짐 하나하나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배가 낡을수록 전체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균형을 잃고 침몰 위험이 커집니다. 적절한 시기에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게 배를 안전하게 계속 항해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덜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건강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